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1일 시행된 고2 9월 학력평가 독서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독서죠. 결정의 본질이라는 독서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자, 그렇다면 지금 효용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합리적 행위의 개념 또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구체적 인물을 들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구체적 인물을 들어 합리적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을 제시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 인물을 들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합리적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우리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자, 우리 일단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건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 중에 하나로, 행위자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 행위자가 모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방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의 효용을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본 게 포괄적 합리성입니다. 자, 이렇게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건 행위자의 특성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득되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 행위자의 특성 같은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하든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되는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포괄적 합리성이랑은 좀 다르네요.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한적 합리성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행위자가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에요.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증,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의 차이점이 드러나죠. 우리 일단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제한적 합리성은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성을 알아야 해요. 이 말은 즉 행위자 특성이 선택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하지만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의 공통점은 행위자가 선택 과정에서 목적을 고려하여 방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공통점이죠. 여러분들은 두 합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제한적 합리성은 포괄적 합리성과 달리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성에 대한 내용 보고 그 다음 보려고 했더니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셨다. 우리 지금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두 가지 관점, 합리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레이엄 앨리슨이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우리 아까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으로 우리 이 행위자가 선택하는 결과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내용일치 문제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때를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우리 아까 포괄적 합리성에서 행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했으므로 결정된 정책 행위는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국가는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효용 계산했으면 가장 큰 효용을 갖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내용일치 문제의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선택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라고 했어요. 이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왜냐하면 포괄적 합리성 자체가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하고 있었죠. 따라서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고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 방안들의 효용,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이런 것들은 객관적 지식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된 정책 행위가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므로 그거를 통해서 그 정책이 결정된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다. 그리고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까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가 3문단에 드러나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 조직과정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이며 이 모델은 정책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정책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자, 우리 일단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의 차이점 좀 봅시다. 우리 일단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 국가였는데 조직과정 모델의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예요. 일단 국가라는 점은 똑같지만 연합체인지 아니면 단일한 의사결정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행위가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다고 봤으나 조직과정 모델은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봤다는 차이점을 알아둬야겠죠. 자,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SOP,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의 국가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겠어요. 그 모든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으니까 그 조직에서 표준 운영 절차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자, 조직과정 모델이 제한성 합리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내용 전개 방식 인과가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자, 우리 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가장 극대화된 효용을 낼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그와 달리 그냥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이게 바로 조직 과정 모델의 한계가 되는 거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된다는 건 가장 극대화된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행위가 정책 행위로 결정되면은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애초에 조직 과정 모델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이다.
내용일치 문제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은 행위자에 따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다음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7번 윗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였고, 우리 일단 A부터 가자면 우리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효용과 합리적 행위의 정의가 드러나므로 A는 적절하게 됩니다. B로 가자면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합리성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합리적 행위를 설명하는 두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B는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C. 이를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등에서 인과관계가 드러나긴 하지만 합리적 행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D. 의견 절충을 위해 전문기관의 견해를 인용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B, C, D 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9번 문제고요. 9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구 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가부터 가자면 우리 분석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이 되어야 하고요. 나, 2, 3문단에서는 1문단에 제시된 관점인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과 연관하여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방법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 과정 모델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적절히 되어야 합니다. 다, 두 가지 모델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히 되어야 하며, 라는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적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해가지고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의의 같은 경우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A는 적절하게 되고요. B.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B도 적절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서 나온 게 조직과정 모델로 조직과정 모델의 의의는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조직 특정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조직과정 모델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조직과정 모델의 한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A, B, C로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자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추어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다. 만약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를 주로 사용한다. 내용일치 문제의 수신 측에서 파악한 데이터 전송 오류는 해당 데이터를 송신 측에 다시 보내야 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오류에 사용하는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가 과연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자, ACK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보내는 응답이에요.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NAK라고 한다. 자, NAK는 오류가 있을 때, ACK는 오류가 없을 때.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 자, 타임아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한다. 내용일치 문제에 송신 측에서는 수신 측이 데이터를 전송받은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냈던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경우는 수신 측으로부터 NAK, 오류가 있는 데이터임을 알리는 응답이 왔을 때나 타임아웃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때 보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내게 되는 거겠죠. 자,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 N 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ARQ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분류를 활용하여 자동 반복 요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지 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실시한다.
자, 여러분, 정지대기 ARQ의 특징 중 하나가 일단 받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류 검사를 실시하죠. 그 결과에 따라 수신 측은 ACK, 오류가 없는 경우 또는 NAK,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전송한 후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합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고, 왜냐면 오류가 없는 데이터라고 왔으니까 그 다음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미 보냈던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경우는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고백 N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죠.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통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백 NARQ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송신을 와다다다 이렇게 보내는데 수신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명시적 방법,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법을 묵시적 방법이라고 한다. 지금 고백 NARQ의 유형이 드러나 있죠. 명시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묵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왜냐하면 명시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NAK를 보내주는 방식이니까 NAK를 받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재전송할 수 있지만 묵시적 방법은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가 안 오면 여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적 재전송 ARQ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ARQ와 같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드러나죠. 우리 고백 ARQ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한 그 이후에 데이터를 모두 보내는 거였고 선택적 재전송 ARQ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로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이 방식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통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통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데 이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 한다.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자, 내용일치 문제의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송신 측에서 보낸 ACK 응답을 받지 못한 데이터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한다. 또한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 하는데,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과 수신 측 모두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는다. 자, 우리 정지대기는 1대1이에요.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 그래서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모두 1이 되죠.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응답하고 값 보내고 하니까. 이와 달리 고백 NARQ의 경우 우리 송신 측은 와다다 여러 개 보낼 수 있었지만 수신 측은 하나씩 응답을 보낸다 했잖아요. 따라서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1이 됩니다. 마지막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선택적 재전송 ARQ의 특징이고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되는데, 자, 우리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고2 9월 학력평가의 문제로 나왔죠.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 번호부터 차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되며 ACK의 회신에 따라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 그렇다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는 거죠.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라는 건 한 번에 3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0번, 1번, 2번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0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했어요. 자, ACK가 도착하면 송신 윈도우에서는 삭제가 되죠. 왜냐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 전송은 됐으나 ACK를 아직 받지 못한 데이터들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ACK를 응답받았으면 그건 없어요. 삭제하면 돼요. 그럼 0번 없죠? 그럼 1번, 2번 두 개 있는데 우리 총 3개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3번 데이터를 하나 더 보내는 거예요. 총 3개를 맞추려고. 그래서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되는 거죠.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에 ACK가 도착하면 이제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으니까 이제 또 3개 맞추려면 4번 데이터랑 5번 데이터를 수신 측으로 전송해야겠죠. 그래서 4번과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했다면 우리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였는데 지금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리셋돼야죠. 그래서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가 0이 되며 송신 측의 데이터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자, 여러분들은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문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다음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일단 적절한 것은 3번이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죠. 이 유형을 정지대기 ARQ, 고백 N ARQ, 선택적 재전송 ARQ로 그 유형을 나눠 설명하고 있으므로 3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새로운 방안은 드러나지 않고 2번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죠. 4번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가 드러나는 것은 맞으나 발달 과정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15번입니다. 15번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5번 표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일단 A부터 가자면 고백 N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적절함을 알 수 있고 B. 선택적 재전송 ARQ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 ARQ와 같지만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보내는 원리가 고백 N ARQ와 같다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 C. 수신 측은 ACK 또는 NAK를 전송한 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함으로 이를 저장한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D. 이 방식은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B랑 C, 3번이 되겠죠. 마지막은 우리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었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학평 변형 문제죠. 여러분들 보기 읽고 선지 읽고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1번부터 갑시다. 우리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의 0, 1, 2는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나에서 0에 대한 ACK를 받았기 때문에 송신 윈도우 크기 3에 맞춰 다해서 3에 이거 세 번째 데이터가 보내진 거죠. 따라서 적절하게 되죠. 3번 라이의 상황에서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게 되는데 지금 라이에 3번만 남았죠. 근데 우리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이니까 4, 5번이 추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 5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가에서 나로 갈 때 0, 1에 대한 ACK를 받았다면 그럼 이제 2만 수신 측에 전송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므로 2, 3, 4 이렇게 3개가 짝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송신 윈도우에 저장하여 수신 측으로 전송할 것이다 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 3을
송신 윈도우에 저장하여 수신축으로 전송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가에서 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ACK를 받은 것은 0, 1, 2 이렇게 3개죠. 따라서 마에서 ACK를 받은 것은 0, 1,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비문학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면 좀 뭔가 싶죠? 소설의 의미, 메를롱포티의 몸.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가부터 들어가면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서두에 배치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 전개 방식에 활용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혹시 고릴라를 보지 않은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내용이 약간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보자면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성질의 의식을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나에서도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고 소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된다. 자,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한다. 지금 지평이란 뭐뭐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지금 인식하려는 대상이 친구의 뒷모습이고 이 친구의 뒷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지금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사람마다 대상이 형성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평을 가지게 되며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 범위는 확장되고 이렇게 넓어지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게 바로 후설이 주장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지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후설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당연히 전통 철학과 후설의 차이점 알아놔야 되는 거고 우리 전통 철학은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으나 후설은 주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라고 본 거죠.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자, 지금 후설이 주장한 바를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앞 문단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후설의 주장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식의 틀린 선치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로 갈까요? 메를로 퐁티라는 철학자가 나올 텐데 많이 낯선 철학자죠.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지금 가처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서두에 배치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비교하는 문제에 가와나 둘 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서두에 배치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스포예요. 메를롱 퐁티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지금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고,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롱 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 철학은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봤지만 메를롱 퐁티는 신체가 세계를 지각한다 라고 본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는 거죠. 그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메를롱 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했다는 건 메를롱 퐁티와 후설의 공통점이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겠죠. 내용일치 문제에 메를롱 퐁티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도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 결국 일단 의식이 대상을 향해야 그 대상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고 본 것은 메를롱 퐁티와 후설의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몸이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자, 현실적 몸의 층에서 습관적 몸의 층으로 나아가는 거고 습관적 몸의 층의 역할로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 하며 자, 몸틀이라는 게 몸의 대응 능력을 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겠죠.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되고 왜냐면 우리 현실적 몸의 층이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다 했으니 자전거와 반응하면서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며 몸틀을 재편하게 된다. 자,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자 누적되면서 몸틀을 형성하고 재편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메를롱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즉 몸이 지닌 애매성으로 인해 지각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에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지각의 주체도 될 수 있고 지각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용일치 문제에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 고정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후설가 메를로퐁티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그리고 전통철학가, 후설, 전통철학가, 메를로퐁티 이론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알아두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볼 문제는 5번 문제로 학평 변형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보기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같이 보자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우리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짐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후설의 입장에서 진달래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스승의 입장을 긍정한다고 볼 수 없고요. 나머지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일단 1번 보기에서 제자는 마음이 꽃을 향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상관없이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곤 하며 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 제자는 지향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통 철학의 입장처럼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스승은 마음이 꽃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승은 후설 및 메를로퐁티처럼 마음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지향성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3번 제자와 진달래꽃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져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됨을 알 수 있고요. 5번 진달래꽃을 보는 진달래꽃의 지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므로 메를로퐁티는 진달래꽃의 지향성을 지니기 전, 즉 진달래꽃을 보기 전에는 진달래꽃에 대한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부터 가자면 후설의 이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이 되어야 하고 나는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히 되어야 합니다. 다는 메를로 퐁티가 어느 시대의 대표적 철학자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히 되어야 하고, 라는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로 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므로 적절히 되어야 합니다. 마는 메를로 퐁티가 소설의 지향성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지향성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절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해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1번 같이 보자면 일단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 가랑 기억이랑 딕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기억 먼저 가자면 전통 철학에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봤으나 후설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전통 철학과 후설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딕은 먼저 보자면 우리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로 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므로 전통 철학과 메를로 퐁티는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는 대상에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기억이랑 디귿은 적절하고 나머지 니은이랑 리을을 한번 보자면 니은 먼저 갈게요.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게 되고 리을은 메를로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하고 몸틀을 형성하고 재편하면서 세상을 지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리을 또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9월 학력평가 고2 독서 지문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얻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